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범죄인 인도 제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국제형사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4주 후반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형사법이요. 자, 국제법 여러 국가 중에 뭐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이런 부분은 이제 소위 그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법의 가장 완전하고 능동적인 그런 주체는 국가라고 했죠. 개인, 국제기구는 제한적으로만 국제법 주체성 인정됩니다. 특히 개인은 더더욱 그렇죠. 국제기구는 그 국제기구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제한적으로 국제법 주체성 그러니까 권리의무 주체로서 인식되고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으로 개인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법인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쭉 그래 왔어요. 다만 이제 국제형사법 영역 그리고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난민법 20세기 들어와서 발전된 그런 새로운 국제법 영역에서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개인을 직접 처벌할 수 없어요. 개인이 국제법상 권리를 직접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듯이 다른 나라도 개인을 또 국제기구가 개인을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한달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원칙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현대 국제법에서는 그러한 전통 국제법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전범 처리를 위한 재판이 유럽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유럽에서 열린 국제 형사재판 IMT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Germany 독일 전범을 재판하기 위한 국제법정이죠. 뉘른베르그 재판이고요. 그 전순국이 직접 독일 전범들을 재판해서 처형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극동재판소가 있어서 이제 일본 전범들을 재판하고 처벌했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 국제법 체계, 법 체계에 의하면은 이런 전범들은 그러니까 속지주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관할권, 국가 관할권 원칙이 있죠. 우리가 배웠죠. 그 원칙에 따라서 그 관할권 있는 국가가 처벌하면 됩니다. 근데 범인, 그러니까 범인 국적국, 독일이랄지 범죄지, 뭐 전쟁 범죄라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불법행위가 발생한 범죄 발생지 국내 법원이 처벌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전통 법원칙인데 이제 그 법원칙이 바로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 이래 이제 국제형사법이 발전하고요. 그 후에 무슨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뭐 등등 국제형사재판소가 발전하게 됩니다. 2차 대전 후에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이 있고 여러분 우리 현대사 시간에 공부하셨죠? 냉전 시대가 있습니다. 콜드워, 콜드워 원어로는 이제 콜드워고 우리말로는 냉전, 말 그대로 차가운 전쟁이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전쟁만 없었지 어떤 반목과 갈등, 국제정치적 반목과 갈등 상태에 놓여지고 그것이 쭉 오래 지속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콜드워. 이 냉전 시대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케이블 TV 같은 데 가끔 보면은 니른베르그 전범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화에서 이제 맨 마지막 미군 군 법무관이 이제 그 마지막 씬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이제는 소련이 큰 문제구나 이러면서 이제 끝나요. 그 뭘 의미해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 이런 그 이데올로기에 대립에 의한 국제 정치적 갈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유엔이 만들어지고 5년 뒤 1950년에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얻은 북한이 남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동란이 이데올로기 대립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그 이데올로기 전쟁도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왔죠. 그 전쟁의 참모가 심대했고요. 그 이후에 쭉 계속 이 콜드워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정치적으로 나라들이 이제 중국 그리고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자유주의 진영, 이런 나라들은 이제 각 진영의 지도국이고요. 이런 나라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진영이고요.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진영, 남아메리카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사회적 성향이 강하죠. 특히 이제 유럽 동쪽, 유럽 동쪽은 뭡니까? 동부 유럽 국가고, 사실 소련의 위성국가죠, 위성국가. 소련의 위성국가가. 그래서, 이 소련의 위성국가라는 것은 이제 소련의 영향력, 그리고 보호 아래 있는 헝가리,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죠. 폴란드. 그런데 이러한 동구 국가들, 이런 동구 위성 국가들이랄지, 큐바랄지, 여기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사회주의 진영 체제 국가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죠. 우리가 소련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가 이제 와해 체제가 붕괴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트라 닥트린이 발표돼요. 고르바초프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시나트라 닥트린 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진영이 스스로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이유를, 그러니까 이 기점을 우리가 자유주의 진영의 세계 정치사적 어떤 승리가 확인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냉전이 종식되었다. 시나트라 닥트린으로 해서 이 닥트린은 이제 고르바초프 사회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이 소련이 더 이상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호하고 해줄 수 없다. 알아서도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많은 이성 국가들, 특히 그 민족, 소련이라는 나라가 많은 다민족 국가예요.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때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련 체제의 중심에 있었던 러시아 민족, 러시아가 이제 맹방이 되어서 새로운 독립국가연합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로 국제사회가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들어오게 된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 1990년대 이 시나트라 닥트린에서 냉전이 종식되었다라는 것은 이 국제 형사재판 발전 관련해서 매우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상호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사회주의 진영 국가하고 공산주의 진영 국가, 큐바 미사일 위기 같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제 형사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성숙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어떤 국제 형사 법정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이걸 처벌하려면은 국가들 간에 최소한의 어떤 공통 여기는 어떤 신뢰가 있게 기초돼야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 때 독일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한번 국제형사재판, 또 국제형사법이 이제 시작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냉전 시대에는 이제 그러한 국제사회 선례가 있었음에도 국제형사재판이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도 90년대 시나트라 닥트린으로 냉전 시대가 종식을 고하고 국제사회 신뢰가 싹트고 또 이 냉전 시대에는 사실 말 그대로 열전, 뜨거운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나트라 닥트린으로 냉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잔인한 그런 전쟁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그 국제 형사 재판 제도가 1990년도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르면 20세기 현대 국제법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특히 국제인권법, 국제인권의식이 굉장히 존중됩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 발전과 보조를 맞춰서 국제형사법이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이 어떤 체계하에, 국제법 체계하에서 발전하고 있고 그 의의랄지 그 역사를 간략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국제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ICC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에 따라서 형사재판소 규정, 로마 규정, 그 협정이 체결된 지역이 로마거든요. 그래서 로마 규정이라고 부르고요. 약어로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형사재판소 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가 네 유형이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인도에 관한 문제, 전쟁 범죄, 침략 범죄. 고문이나 테러리즘은 이제 이 국제 형사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 규정상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법 영역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엄격하기 때문에 국제형사법도 그렇죠. 이게 국제법이지만 형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 원칙을 무시할 수가 없고 형사법 원칙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면 전통적인 형사법 원칙을 적용해서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죠. 이걸 확대해서 계속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고문이나 테러리즘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소 관할권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국제형사 국제형사재판소 관련해서 뒤에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관할권 행사의 구조와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또 국내 이행 범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형사재판소
가입국입니다. 지금 강대국들 러시아나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 국제형사재판소 체제에 별 호의적이지 않아요. 즉 가입 당사국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충실한 가입국이에요. 지금 국내법적으로 여기 가입되면은 우리 대한민국법 84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조항하고 좀 해석상 충돌될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국내 이행법률도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는 이 강의 말미에 국제형사재판소 과제 지금 국제형사재판소가 창립된 지 20년 가까이 20년이 더 넘었나요? 예, 20년 넘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냉전의 종식은 국제사회의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합의한 하나의 배경이 된다. 냉전 종식과 상호불신의 완화,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참혹한 전쟁, 국제인권법 발달 이런 것들이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배경이 된다. 설명을 드렸죠.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교재에도 설명이 있지만 혼합형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국제재판소로서의 성격, 국내재판소로서의 성격 같이 가지는 특별재판소입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창설된, 물론 이것은 뭐 그때그때 어떤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의적 성격이 강한데요. 이러한 형사재판소는 대부분 혼합형 국제형사재판소. 지금 ICC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가장 실력 있는 존재인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 뭐 형사재판소도 그렇고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그 역량이 국가보다 모자라죠. 그러니까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특히 외면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당초에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과라는 것도 지지부진하고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아프리카 수발을 몇 명 처벌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불만을 품고 지금 탈퇴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물론 이것은 이제 ICC 같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 설립된 건 아닌데요. 보면은 혼합형으로 대부분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CC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 의존하기는 좀 뭐하니까 안보리를 통해서 기구의 어떤 존재의의랄지 이런 걸 좀 제고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혼합형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로는 시에라리온, 스페셜 코드 포 시에라리온, 그리고 동티모르의 스페셜 패널, 잔악범죄가 있어가지고 특별 재판소가 있죠. 구성되었죠. 그 다음에 코소보 사태 관련해서 규정 64 재판소, Regulation 64 Panels, 그리고 캄보디아의 Extraordinary Chambers of Cambodia, 비상 재판소, 캄보디아 사태 관한 비상 재판소, 그리고 보스니아 헬츠고비나 보스니아 워 크라임 체인버, 이런 재판기관들이 다 혼합형 국제 형사재판소입니다. 국제범죄라고 하면은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인도에 관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기타 범죄는 많이 논의는 됐었는데 결국 그 형사재판소 규정상
국제범죄로는 등록되지 못했어요. 자, 먼저 제노사이드 봅시다. ICC 규정 제6조 집단 살해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고 도하여서 그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야기하는 등 기타 유사한 행위라는 걸 의미한다.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 있고요. 자, 오늘은 내셔널, 민족적, 에스니칸, 인종적, 레이셜, 인종적, 릴리지어스, 종교적, 내셔널은 국민적, 에스니칸, 민족적. 국민하고 민족은 또 좀 다르죠. 나라가 있게 되면 국민이고요. 민족은 이제 같은 민족이라도 나라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나라에 걸쳐서 민족이 존재하고 그 민족에 관련한 문제가 있으면 내셔널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에스니카 그렇죠. 이 제노사이드는 이제 집단 살해죄라고 하는 것인데 집단 전체를 살해하는 경우가 이제 전용되겠죠. 그렇지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노사이드도 지금 국제 형사재판소 규정상 가능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ICC 규정 제6조의 집단 살해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목적상 집단 살해죄를 하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행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해가지고 그 행위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 꼭 해당이 돼야 돼요.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의 야기 또는이에요.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만 가능합니다.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 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 부과, 그래서 여성의 성기를 절단한달지 뭐 이런 행위들은 집단 살해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유전. 아동이라는 것은 그 집단, 특정 집단이 존속하기 위한 존속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죠. 어린 아이들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 이 집단 살해죄에 해당입니다. 제노사이드라는 범죄가 보호하려는 대상이 뭐냐와 관련해서 1998년 루안다 형사재판소 ICT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트리뷴럴 여러분 추측하셨죠? 국제 형사재판소 그러니까 루안다 사태에 대한 국제 형사재판소를 의미합니다. 1998년도 설례인데 제노사이드로부터 보호되는 그러한 집단이 뭐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설시가 있습니다. 볼까요? 루안다의 타바시 시장이던 이 사건의 피고는 루안다 사태에서의 제노사이드 여러 범행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래서 그 1심 판결문 제노사이드 보호 대상인 집단 개념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제노사이드로부터의 보호 집단이란 개인의 자발적 의사를 통해 소속될 수 있는 가변적 집단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소속이 결정되는 안정된 집단을 말한다. 선천적 특성으로 이렇게 소속이 결정되는 흑인은 자기 마음대로 백인으로 태어날 수 없죠. 돈은 벌 수 있잖아요.
과거에 그 누굽니까? 빌리진 그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 가수지만 백인이 못 돼가지고 뭐 백인이 되려고 오만 노력을 하다가 뭐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잖아. 그래서 이 집단, 제노사이드의 보호 대상인 집단은 선천적으로 소수의 결정. 우리가 한민족이다. 선천적으로 소수의 결정이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문제로. 자, 그 제노사이드 방지법 보호 대상으로 2007년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범행의 대상인 집단에 해당하기 위해서 판단 기준을 밝혔는데, 첫째, 특정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 내의 집단이다. 광범위하게 지리적으로 여기저기 산지에 있으면 이제 제노사이드 범행의 보호 대상인 집단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한 숫자 외에 질적 성격도 고려할 것. 그러나 이 상당한 부분, 첫째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서있고요. 자, 두 번째 국제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 처벌하는 두 번째 국제범죄는 인도에 반하는 죄입니다. Crime against humanity.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것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살해, 절멸, 노예와 주민 추방, 고문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 그들의 신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해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with knowledge to attack, 원어로는 with knowledge of the atta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그런 공격, 어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에 관한 죄는 이제 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면 국내 재판소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범죄도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법 공부하시면 지금 우리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뭐 200가지가 넘나요. 그렇게 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보충적 관할권입니다. 그러니까 제1 원칙은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원칙에 따라서 범죄인의 국적국, 또 범죄 발생지국, 그러니까 속지주의, 승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나라가 행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가 인위적으로 만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이니까 보충, 이제 세컨더리. 차이가 많다는 것이고요. 인도에 반한 죄의 유형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살해, 절멸, 노예와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와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상당한 기타 중대한 성폭력, 나아가서 아자차카까지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11가지입니다. 쭉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970페이지. 인종차별, 차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범죄, 그리고 사람들의 강제 실종, 이런 유형 행위들, 이것이 인도의 반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성립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공격, 어태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고의적이어야 됩니다. with knowledge of attack. 1998년도 ICTR, 그러니까 루안다 사태에 관한 국제 형사재판소입니다. 1998년도 루안다 사태에 관한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광범위한 체계적인 공격 이런 개념들이 뭐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 971페이지. 예, 제가 좀 그 부분을 따왔습니다. The concept of widespread. 이건 광범위한 뜻이죠. 이 광범위하다는 의미가 뭐냐? May be defined as massive, 대량적이고, frequent, 빈번하게, 그리고 large scale action. 넓은 범위의 어떤 행동. Carried out collectively, 집단적으로 이게 행해지고, with considerable seriousness.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directed against multiplicity of victims. 다수의 그 피해자들을 향해서 이게 행해져요. 자, 그럼 시스테믹이라는 개념은 뭐냐? The concept of systemic. 시스테믹이라는 개념은 may be defined as thoroughly organized. 아주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following a regular pattern. 어떤 규칙적인 패턴에 따라서 행해진 on the basis of common policy 어떤 공통의 정책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게 그거죠. 공통의 정책에 따라서 미리 플레이 짜 있다는 말이에요. involving substantial public or private resources 공적, 사적 자원들, 뭐 인적 자원, 뭐 무기 자원, 뭐 여러 가지 그 조직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뭐 보급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is policy must be adopted formally as the policy of a state. 그러나 이게 조직화된 공격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국가의 공식 어떤 정책일 필요는 없다. There must, however, 그렇지만은 some kind of preconceived plan or policy, 국가 정책, 공식적인 국가 정책일 필요는 없지만 미리 어떤 계획이랄지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직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공격이란 개념은 뭐냐? The concept of attack may be defined as a lawful act, 불법적인 행위 of the kind enumerated in Article 3A to I of the statute. 그래서 statute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3조에서 I항까지 열거된 그런 불법 행위를 말한다. 보면은 murder, 살인, 살해행위, extermination, 절멸, 아까 봤죠? enslavement, 노예화 뭐 등등. An attack may also be non-violent in nature. 공격이라는 것이 이것이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Like imposing a system of apartheid. 분리 정책, 조직적인 어떤 분리 정책. 뭐 인종 분리, 남아공에서 이 아파타이드가 문제되어가지고 국제사회에 쇼킹을 충격을 많이 줬죠. Which is declared a crime against humanity.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반인도적 범죄다. In Article 1 of the Apartheid Convention of 1973, or exerting pressure on the population to act in a particular manner may come under the purview of an attack if orchestrated on a massive scale or systemic manner. 그래서 이 반인종 협정 1조 1973년도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이 비폭력적으로 이런 아파타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압력을 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대규모 스케일로 행해져야 되고 조직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그리고 전쟁 범죄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이죠. 집단 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세 번째 전쟁 범죄인데요. 전쟁 범죄라는 것은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 분쟁에서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전쟁 범죄는 국제인도법을 전제로 합니다. 고전적 의미에서는 이 전쟁 범죄가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 분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력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군대 구성원 또는 민간인이 전쟁 관련 국제법 규칙 위반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현대적 의미 전쟁 범죄는 좀 그것이 확대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날 현대적 의미 전쟁 범죄라면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 분쟁, 그러니까 무력 분쟁을 전제하지 않고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서의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전쟁 범죄하면 보통 교정국의 국내법 위반으로만 처벌되었고 대개 패전국 출신에게만 적용되어 왔는데 현대적 의미 전쟁 범죄에 따른 정의에 따르면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범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제인도법이 기준이 되는데 헤이그법과 제네바법 그 두 가지 분야의 국제인도법이 있습니다. 이 헤이그법은 1899년과 1907년 만국 평화회의를 통해 채택된 전쟁에 관한 각종 조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헤이그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제네바법은 주로 국제 정십자 운동을 계기로 채택된 각종 조약을 제네바법 체계로 봅니다. 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에서 이제 전쟁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6조, 7조, 8조 세 번째죠. 이 8조에 네 가지 유형의 행위가 있는데 첫째,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둘째, 국제적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입니다. 셋째,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경우 1959년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넷째,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 행위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넷째를 보면은 현대적 의미 전쟁 범죄의 정의가 이제 반영되어 있고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전적 의미 전쟁 범죄에 따라서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삽입하고 처벌하자. 이와 관련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 이것이 전쟁 범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선진국 그룹 핵 보유국들은 핵무기 사용이 전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이제 비핵 보유국, 특히 이제 대다수 이제 신생 독립국들,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는 크죠. 그 핵무기 사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자 뭐 그랬는데요. 이 핵무기 불법화 여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못했는데 다만 핵무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그러한 무기 사용을 금지한다 하는 원칙을 수용하고 그러한 무기, 발사체, 장비와 전투 방식은 포괄적 금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전쟁 범죄에 넣으려면 로마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해서 로마 규정의 부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핵무기 사용이 뭡니까? 향후 전쟁 범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거기에 합의한다. 그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로마 규정 이 개정되고 8분의 7 이상의 비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속소가 개정되려면 그렇게 엄중한 가중 다수결에 의한 비준이 있어야 됩니다. 가중 다수결적 성격의 어떤 비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국제사회 형사 처벌 문제 관련해서 뭐랄까요, 하나의 난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규정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발효 후에 7년 동안은 전쟁 범죄에 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범죄에 관해서는 이 관할권 유예 조항이 있어요. 앞에 두 가지 범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만 이 유엔 안보리가 회부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이 7년의 유예 기관 선언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전쟁범죄 성립 요건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소 선례가 있습니다. 2002년도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 선례인데요. 이 사건의 재판부 판단이 이렇습니다. 전쟁범죄란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 무력 분쟁이 아니고 무력 분쟁입니다. 무력 분쟁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력 분쟁과 관련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침략 범죄가 있습니다. 이 침략 범죄는 어떤 범죄냐? 사실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이르게 되면 유엔 총회 제 3314호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 결의를 하게 됩니다. 침략이 무엇인가를 결의해요. Definition of Aggression. 보통 침략이라 하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적 일체성 또는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여 무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다른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이제 침략범죄 정의에 따르게 되면은 형사법 적 정의니까요, 엄격하게 우리가 봐야죠. 즉 국가만이 해당이 됩니다. 테러 단체 같은 것은 포함되잖아요. 침략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무력을 요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봉쇄나 정치적 압력은 침략범죄, 침략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침략범죄는 지도자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침략행위에 단순 참가하거나 동원된 자들은 이 침략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지도자 범죄죠. 다만 범죄의 특성상 주로 국가의 공조직의 고위 직책자가 이 지도자 범죄를 범하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산업계 지도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자, 침략범죄가 뭐냐? 아티클 8조 this 하면 2항입니다. 프랑스 말로 2항을 말해요. Crime of Aggression, 침략범죄의 정의. 자,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이 형사재판소 규정 목적상 Crime of Aggression, 침략범죄는 이런 걸 의미한다. means planning, 계획하고 preparation, 준비하고 initiation or execution by a person in a position effectively to exercise control over or to direct the political or military action of a state. 정치적, 군사적 어떤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자가 지도자 범죄라고 했죠.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발하고 실행하는 걸 의미하는데 of an act of aggression 뭘 실행하느냐? 침략 행위를 실행한다는 것이죠. which by its character 본질상 gravity and scale 그리고 그 gravity라는 것은 뭐 무게를 말하죠. 그러니까 엄중함 그리고 scale 규모 그러니까 이런 성격, 본질, 캐릭터, gravity, 규모, scale 이런 거에 비춰서 constitutes a manifest violation 명백한 위반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 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 그런 침략 행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개시하거나 도발하거나 실행하는 걸 의미한다. 네, 그 ICC 8조 2항을 봤고요. 다음은 이제 뉘른베르그 재판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전범 독일 전범을 재판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침략 범죄가 문제되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런던 협정에 의한 재판이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이다. 사후입법이라는 건 뭡니까? 행위 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사후에 법을 만들어서 범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형사법에 의해서 물론 이 사후입법 금지, 소후입법 금지는 뭐 형사법 외에도 뭐 행정처분이랄지, 그러니까 그 법적 그 주체에게 사후적으로 불이익한 국가가 불이익한 처분하는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형사처벌이죠. 그것이 금지되는 것 이게 문명국 헌법 원칙입니다. 또한 이들은 개인은 국제법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국제법상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은 국제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우리 전통국제법에서는 개인은 국제법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속인주의, 속지주의, 뭐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이제 조금 이러한 그 개인의 형사법 주체성하고 연관은 되는데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고 어느 나라든지 가치 침해에 대해서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 제도 관련해서도 봤죠. 그래서 이제 괴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국제사회가 직접 이 개인을 처벌한다. 이것은 이제 이 뉘른베르그 재판이 그 시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법상 침략 행위는 이미 제2차 대전 이전부터 금지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다. 또 나아가서 이 재판을 통해 개인도 국제법상의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그게 되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전범인 비렐름 2세를 처벌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개인을 직접 국제사회가 처벌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뉘른베르그 전범재판 원어로 된 부분, 영문 원어로 된 부분을 좀 볼까요? In the first place, 무엇보다 먼저, it is observed that the maxim nullum crimen sine 이게 뭡니까? 법률 없으면 처벌 없다. 죄형 법정주의죠. 라틴어로 이렇게 불러요. 죄형 법정주의. 이 죄형 법정주의 법원칙, 맥심이라고 하면 법원칙을 말해요. 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is not a limitation of sovereignty. 이 주권의 제한이 아니다. But is in general a principle of justice.
정의 원칙, 일반적으로 정의 원칙이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한, 주권의 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It is unjust to those. 이자들에게 이것은 부정의한 것이다. Who, in defiance of treaties and assurance, have attacked neighboring states without warning.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인접국을 공격한. In defiance of treaty, 조약.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안보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 이것을 거부하고 defiance 하면 거부죠. 독일이 그런 침략 행위를 하였죠. is obviously untrue. 명백하게 진리가 아니다. The view is strongly reinforced by consideration of state of international law in 1979, so far as aggressive war is concerned. 침략 전쟁에 관한 한 그 당시 1939년경 국제법